네,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그죠? 3단계 우리가 교과서 지금 주도성 대 죄책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194쪽에 보면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죄의식에 대해 의해서 몸이 굳어진 유아는 어떻게 되겠어? 주도성.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주도성도 갖지 못하고 어떤 죄의식에 지금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유아는 어떻게 체념이나 무기력감을 거치고 자신을 나를 갖다가 바로 내세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또 동료 집단의 주변에만 머뭇거리고 어른에게 심한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의존하고 주변에 눈치를 보게 되고 사사살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상대방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도성의 획득은 어떻게 된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후에 내가 어떤 포부 수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도성 대 죄의식의 갈등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 덕성 또는 자아 특질인 목적 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 죄의식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도성이 잘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면 사회성이 발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과도하게 방해를 받게 되면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용기 부족, 금지의 감정을 경험하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발달은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런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소극적이고 성적 무기력, 불감지 등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단계의 성공적인 발달은 아동으로 하여금 목표 지향적이 되도록 하고요. 3단계에 있어서는 그럴 때 아동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걸 꿈꾸고 그가 이해하고 존경하는 성격과 직업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되겠어? 아, 내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그죠? 어떤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3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년 전기, 이제 학년기. 네 번째, 이제 근명성대 열등감. 그래서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학년기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대략 6세에서 12세.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서 내적 갈등과 새로운 성취에 대한 갈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아동들은 어떻대요? 학령기로서 학교에 입학하고 또 사회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학교 시스템에 우리가 편입이 되어서 거기 규율에 맞게끔, 규범에 맞게끔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지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몰입하면서 또한 근면성도 발달시키고, 근면성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들과의 집단에 있어서도 이 협응력도 키워주고 수능력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여기서는 지혜 플러스 지식이 발달하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195쪽에 있어요. 사회 환경에 적극적인,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잘 적응하고, 여기서 이제 그 학습, 자아상이나 여기서는 모든 게, 잘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환경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모습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아동은 어떻다? 학교에서 부과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물을 만들고 또 조작하는 방법에 몰두함으로써 어떻게 돼? 근면성을 키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실히 작업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근면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적절한 성취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감, 그죠? 나는 안 돼. 그다음에 무력함, 비활동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활동성이나 무력함은 약간 비슷하죠.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을 격려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교사나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다. 그러니까 이 아동기에, 그죠? 학령기에 그 부모가 주 양육자인 부모가 잘 이 아이의 지금 달란트를 파악해서 이 재능을 발견하고 해주면 얼마나 이게 이 아이가 그 앞날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제 얘기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엇박자가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다행인 건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도 남편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을 안 보고 이 아이는 사랑을 택해서 부모님의 그 시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걸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아슬아슬한 마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탈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면성의 획득은 과업에 대한 성실성을 기초로 하여 이후에 학교 생활 적응, 그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근면성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그다음 학업 성취도 뛰어나고, 나아가서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일과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단계는 정체성 대 역할 혼란. 이 단계는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프로이드의 생식기. 자, 봅시다. 이제 생식기, 이 청소년기입니다. 생식기. 그래서 이 시기는 대략 12세에서 20세까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아가는 전환기로 정신적 성장이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기서는 정신적 성장이 어떻게 돼? 이내 몸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은 여기 뭐 이렇게 되고 뭐 수염이 나고 그 여자들은 어떻게 돼서 뭐 그걸 뭐를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걸 하게 되고, 그죠? 이러면서, 정신적 성장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신체적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이 변화의 시기예요. 이 생시기에는. 그래서 에릭스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 가운데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이유는 이 당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과 탐색을 통해서 이제까지 심리적 정체성을 재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결정이 다른 가능성을 줄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타임아웃 시기를 가지는 것을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다양한 맥락에서 이 청소년은 어쩌다 자신의 위치를 시험해 보기도 하고 자신을 잘 탐색하게 되면서 잘 여기서 위치도 점검해보고 탐색하는 시기가 잘 형성이 된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겠죠. 따라서 이 시기의 자아 정체감 발달에는 197 메뉴에 적절한 성 역할에 대한 동일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자신의 탐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위치, 그 다음에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장래 진로와 지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선택, 인생관 확립 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공한 남자들 옆에는 어때요? 미인을 얻는다 그러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미인을 얻는다. 그러면 이 미인들이 어떻게 되죠? 이왕이면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 여자들도요, 요즘은 그렇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좋은 짝을 만나더라고. 서로 비슷하게. 너무 옛날같이 뭐 신데렐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잘 이게 확립이 됐을 때는 배우자 선택이나 인생관 확립, 자기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잘 엮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체감대 역할 혼란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 자아 특질이 충성심을 갖게 된대요. 충성심을 이 5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 자신 역할과 자신의 가치를 거부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충성심은 사회적 습관, 사회적 윤리, 사회 이데올리를 자각하고 지각하고 이를 지킨 청소년의 능력을 나타낸다. 6단계. 그러면 친밀과 성인 초기죠? 20세에서 40세. 요즘은 이 39세, 40세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청년기라고 해요. 청년기, 이제는. 청년기. 그래서 친밀감대 고립감 40세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 생활이 시작되는 때이고, 대략 20세에서 40세까지 이제 6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 사회적 능력과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어떻다? 성적인 것 이상으로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지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상호 작용에 대한 관심 등 어떻게 사회적 친밀감이 형식 중요하죠. 그죠? 성인 초기 40세 전 20세 40세가는 이 친밀감은 사회적 친밀감을 잘 형성을 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은둔형이 되느냐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적, 개인적 정체감과 함께, 자아 특질이 발견되는 시기.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 사랑, 친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안정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발달되는 게 20대에서 40대. 성격이라도 뛰어야 나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여기서 나오네요. 198에 다른 사람들과 감정, 가치를 교류한 성숙된 인간관계. 20대, 40대 성인 초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 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친밀감은 어떨 때 혼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친밀감에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 혼인 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도 파탄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 20대에서 40대에서 이 사랑은 어떻다? 자신을 타인에게 관여시키고, 그 다음에 이 관여를 지키는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 존중, 책임의 태도를 가질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는 어떻다? 긍정적인 결과는 성적 친밀감, 그 다음에 진정한 우정, 안정된 사랑, 혼인 생활의 지속동을 포함한 친밀감의 유지이지만 어떻게 여기서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된다는 사람은 이렇게 안정된 사랑이나 혼인 생활을 잘 평탄하게 할 수 있지만 부정적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밀감, 이 사랑이 없는 부정적 결과로는 이 애정 관계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되겠어? 배타성, 배척. 그래서 고립되고 고독하고 이혼하고 별거 등으로 배척, 그도 또는 배타성을 얻게 된다. 조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은 어때? 요즘 조론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서로 조론이잖아요. 각방 쓰는 게 그게 조론이지 뭐예요. 노터치.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부정적 결과는 고립, 고독, 이혼, 그 다음에 별거, 조론 하나를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에서 65세까지, 그죠? 노년기 전까지를 갖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년기라고 하죠? 이 중년기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어느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지혜를 얻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이죠. 이 중년기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가 중년기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수업 초기에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우울증으로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 중년기에는 뭐가 문제냐?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순위가 경제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의 그 전반 1순위가 뭐 스트레스, 그다음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다음 잠도 못 자고, 수면 장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뚝불뚝하는 어떻게 해서 분노 배출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생성감대 침체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이 시기의 중년기에 여기서 해결이 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과 자아 특질인 돌봄과 배려, 그죠? 여기서 잘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돌봄과 배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배려는 심리적인 무관심의 반대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람을 마음을 쓰고 돌보는 것이고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시겠죠? 이 중년기에는 뭐가 안정이 되어 간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간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의 경험과 연륜과 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저기 시기가 중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여기서 이 생산성 중년기에 잘 발달시키지 못하면 어떻대요? 내 성격은 점점 배 밑으로 침체되는 거야. 황폐해져서 자신의 에너지와 기술을 오로지 여기 뭐래요? 지금 참 중요한 거 선생님들 에너지와 기술을 자기 중심적으로 과도한 자기 몰두, 공허함, 지루함 등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산적으로 사회 일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며 타인에게 충분한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여 거절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는 거의 거부하고 없으며 중년의 얘기를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에 여기서 생산적으로 잘 경험하면 어떻게 돼? 배려와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노년기, 65세 이후를 우리가 노년기, 자아 통합 대 절망, 통합성 대 절망감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능력과 위기로서 65세 이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금 8단계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뭐래요? 이 노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 직면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 노년기는 어떻게 되겠어? 은퇴, 그 다음에 신체적인 노쇠. 노쇠는 어떻다 그래서 노쇠와 노화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노쇠는 내 몸, 그러니까 내가 나의 책임이에요. 운동을 안 함으로써,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서 내 몸에서 근력이 빠져나갑니다. 이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뭐 손에 검보수, 얼굴에 뭐 처지거나 주름이 나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쇠는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틈틈 나서 지금 근력 운동. 하나 가르쳐. 노젓기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일본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노인들한테 7번, 8번, 이거 척추가 휘어지니까, 우리가 배 할 때 노젓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책상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쭉쭉 펴주고, 이런 노젓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신체적 노쇠, 그 다음에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그죠?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저는 급성 치매가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심각한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의 삶을 회상하였을 때 삶이 무의미한 것이도 그거 이제 또 절망이 빠져. 그리고 외로워. 이 노년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이 노년기에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심각한 우울감 플러스 우울증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쪽에 보면 지혜를 가지게 되면 8단계에서는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다? 보다 높은 차원의 인생 철학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 노년에는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다? 보다 높은 차원의 인생 철학으로 발전시켜 자아 통합을 이룬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아 통합이 뭘까요? 200쪽에 한번 보면 자아 통합이란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성공, 기쁨, 보람, 행복 등과 갈등, 실패, 실망 등을 전체 삶 속에 포함시키는 다시 말해서 자동 희노애락을 이 삶 속에 다 전체 삶 속에서 포함시키는 것. 자아통합하면 뭐라고요? 희노애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자로 그냥. 그래서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성공, 기쁨, 보람, 행복 등과 갈등, 실패, 실망 등을 전체 삶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통합성은 뭐래요? 모든 관점에서, 통합성은 모든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겸허하고 그러나 어떻게 확고해? 나는 만족스럽다고 확신하는 능력에서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아는 지혜라는 능력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자아는 나의 자아는 지혜라는 능력을 노년기에 얻게 되지만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 경멸,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잘 통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회한과 후회와 절망과 죽음에 대해서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고 고독감에 찬 노인들은 비참한 절망감에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적절하게 노인들에게서 해결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온대잖아. 그 다음에 피해 망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지혜는 죽음에 직면하여 인생에는 초연하고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 자아통합성이 그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이가 들므로써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온도도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자아통합이 형성되는 사람은 죽음도 의연하게, 그리고, 그 뭐죠? 그 쓰는 걸 지금 단어가, 저도 이제 요즘 단어가 계속해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죽기 전에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서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허망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피해 망상이나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처음에 희망, 그다음에 의지, 목적, 학령기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학령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다음에 이제 학령기 되는데 능력, 유능성을 이제 찾는 기간. 그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음, 충성심, 성실성, 근면성, 그다음에 사랑. 사랑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뭐가 온다? 이혼, 결혼, 별거가 온다 그랬죠? 중년기에는 이제 패력, 그 다음에 지혜.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어떻게 돼서 자아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과의 비교. 자, 봅시다. 이제 첫째 인간의 행동.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첫째 인간 행동의 동기. 그래서 프로이드 원초화와 무의식의 초점, 성격 발달, 본인적 측면. 자아는 원초화 욕구와 현실에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아가 형성되므로 원초화에서 분화됐다. 그래서 원초화, 자아, 초자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째 인간의 발달 단계 형성. 아동의 성적 쾌감의 원천이 구강에서 학문, 성기로 옮겨가면서 발달 단계가 나누어진다. 셋째, 성격 발달. 성격 발달을 아동 쪽의 경험,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였고 청소년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전이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때, 그죠? 유아기 때, 아동기 때 다 이 성격이
기본적으로 발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릭슨을 봅시다. 에릭슨은 즉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강조한다 했죠. 에릭슨은.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이드는 원초와 무의식에 초점을 뒀다는 거. 그래서 에릭슨은 자아의 의식을 강조하고 자아는 뭐와 뭐 원초화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 원초에서 아까 여기서는 원초에서 분화됐다고 그랬죠. 그죠? 주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원초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되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성격을 자율 구조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스는 의식을 강조했고 프로이드는 원초와 무의식에 초점을 두었고 그래서 성적 쾌감을,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성적 쾌감을 포함하는 동시에 아동과 그들에게 중요한 인물 또는 어떻게 돼 있어? 상호작용. 그 주변에 있는 아동과 그들의 중요한 인물, 혹은 아동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또 문화적 기능, 그죠? 그걸 붙여서 그냥 사회 문화적 기능으로 봅시다. 사회 문화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달의 원천을 찾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새로운 발달 시기에 획득한 능력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은 어떻다? 청소년기 이후에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도 계속 그러니까 생애 발달, 그죠? 전 생애 발달에서 심리 사회적 이론은 계속해서 발달한다. 그게 뭐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 성격 발달. 프로이드는 청소년기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봤어요. 그죠? 프로이드는 성격은 청소년기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 근데 에릭스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변화와 성장은 계속해서 청소년기 이전에만 발달한 게 아니라 이후에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발달의 추진력으로 여기서는 작용하지 않아. 근데 에리슨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달에서 환경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 심리적 발달에 주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섯, 인간관과 심리적인 문제를 프로이드는 어떻게 봤냐?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죠? 무의식이 지배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초기 외상이 어떻게 돼? 내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죠?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어. 그럼 이 초기 외상이 성인기에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프로이드는.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심리 문제에서 무의식이 지배하는 수동적 인간으로 보았는데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성인기의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 근데 에릭스는 어떻게 봤느냐? 내재 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잠재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봤어요. 그죠? 프로이드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본 반면에 에릭스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봤습니다.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부적절하게 어떻게 되겠어? 처리하면 성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위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 점성 원리. 그래서 잠재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인 인간,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았다. 그래서 초기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성장 후 어떻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해결을 잘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및 평가를 봅시다. 심리사회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이론을 이제 보면은 한번 봅시다. 첫째, 뭐야? 심리사회 이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제 심리사회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이제 평가를 연계해서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환경성의 인간에 대한 시각을 PIE, 그죠? 시각을 제공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 필드에서 이 사회복지사들은 에릭슨의 이론을 긍정적인 인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론을 사회복지 그 필드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저기 프로이드보다는 어떻다? 에릭슨의 이론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을 결정적으로 보아 변하지 못하는 쪽에 더 방점을 찍는, 그죠? 청소년기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죠? 이걸 병리적으로 문제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방점을 찍었는데 에릭스는 우리는 성격이 어떻게 돼서 계속해서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이 현장에서 누구의 이론을 선호한다? 프로이드는 딱 방점을 찍었는데 에릭스는 계속해서 이 성격을 전 생애적으로 변화하고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선호하고 프로이드의 이론을 선호하지 않는데 왜 심리사회 이론은 이성과 적응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죠? 심리사회 이론은 이성과 적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돼 유용하기도 적용하기도 훨씬 더 매력과 호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이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서 환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존재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나왔어요. PIE, 그죠? 사회환경, 뭐 인간환경 얘기하면서 환경 속의 인간. 그래서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하고 이를 클라이언트 사정과 계획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환경 속 인간은 사회복지 실천에 잘 부합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둘째는 인간의 정상적인 위기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봅시다. 초기 아동기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아동의 탐구와 활동으로 이제 초기 아동기죠. 그래서 이 연구는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는 아이에게 적절한 기대와 행동을 그 통제에 개발할수록 부모의 통찰력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럼 셋째 봅시다. 인간이 전 생애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그랬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그래서 인간이 전 생애를 통하여 성장하며 변화한다는 이 심리사회 이론은 누구의 이론? 에릭슨의 이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 발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죠? 한번 봅시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전에 인간 말도 10대 말까지는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죠? 10대 말까지 완성되는 프로이드는 10대 말까지는 완성되는 걸 봤죠? 근데 에리스는 어떻게? 전 생애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따라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럼 넷째,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에 적응하는데 어떻다? 여기서는 중고트를 제공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행동에 대한 역동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행동에 대한 역동성을 이해하고 단계별 특징적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필드에서 쓰는 이론은 누구다? 프로이드의 이론? 아니요. 에릭슨의 사회적 이론이라는 거. 어때요? 이제 심리사회 이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맥을 같이 합시다. 프로이드는 청소년기 전에 모든 게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어떻다?
나중에 병리적인 현상이 나온다. 그렇지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어떻다? 그 인간의 전 생에 있어서도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년기, 노년기에도 발달이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심리사회 이론의 평가. 어, 생애 주기를 통한 어때요? 지금 전 생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죠. 에릭슨.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알 것 같아. 아,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차이점은. 저 같아도 누구의 이론을 하겠어요? 저도 당연히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의 이론을 택하겠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배경으로 인간의 발달과 성격 구조를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정신 분석학의 타당성, 그 다음에 실용성을 확대시키고 정신 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 그래서 인간 성격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가능성과, 그죠? 이 인간 성격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가능성, 그 다음에 자아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심리사 이론의 평가, 전 생애를 통한, 이 생애 주기를 통한 전 생의 발달을 강조한, 그래서 자아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숙의 개념을 폭넓은 의미로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했다는 것. 자, 이제 비판. 그죠?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이러이러한 거를 제시해서 참 좋은 의미로 했다. 그래서 통찰력, 성장 가능성, 타당성, 자아심리학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거 이제 긍정적인 평가. 그러면 이제 비판점도 있겠죠. 첫째, 발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 그죠? 그래서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설명 없고, 어떻게 되게 설명 없고, 기술만 있고, 단계 이론은 학탕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성숙이 어떻게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재가 명확하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 발달. 자아 발달의 여러 측면들을 신체 부위마다 이러한 자아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특징적 양식이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뭐래요? 여기서 유아의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에 배설의 교육, 그다음에 학문의 통제 방식과 관계가 있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발달 단계의 구분에 대한 이론 체계가 발달 단계의 구분에 대한 이론 체계가 명료하지 못하고 모호하며 과학적 근거, 그다음에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발달 단계의 구분에 대한 이론 체계. 그죠? 우리가 8단계였었죠? 발달 단계의 구분은 8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이론 체계, 이론을 접목한 이론 체계가 그렇게 명료하지 못하다, 모호하다, 과학적 근거나 이런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아 발달의 여러 측면을 프로이드의 성적 리비도, 그러니까 리비도 신체 부위에 너무 무리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한계점. 우리가 아까 프로이드의 그죠? 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에서 무리하게 이 이론을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도 있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심리사회 이론을,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한번 쭉 천천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프로이드는 어떤 방점을 찍는 반면에 이 에릭스는 계속해서 이 성격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 전 생애를 통해서. 자, 아셨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